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 내시경 센터 그리고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동화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전에도 한번 비욘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척추 수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틀린 얘기도 있고 좀 와전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바로잡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예전부터 이런 얘기는 많았잖아요. "허리에 칼 대는 거 아니다." "내시경 수술은 불충분하다." 뭐 이외에도 척추 치료와 척추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오해와 편견은 일반 저희 환자분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들한테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을 하지 않는 이런 통증이나 재활을 담당하는 여러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조차도 편견이 아직 있고 오해가 있어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술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수술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뭐 굳이 화면을 보지 않고서 그냥 운전하시면서 또는 뭐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영상을 많이 준비하기보다는 말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허리에 칼 대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척추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허리에 칼 대면 허리 수술을 하면 평생 허리가 망가진다." 근데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1980 년대 90 년대. 제가 이제 1990 년대에 의과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는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유압술, 고정술, 소위 말하는 철심 들어가는 핀 넣는 수술이 굉장히 척추 수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간단한 질환도 피부 절개가 크고 출혈도 많고 뭐 수술 당일날 너무너무 아프고 수혈하는 일도 많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미경도 제대로 아주 발달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때 척추 수술을 하고 합병증의 빈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미경 수술을 처음 아마 시작한 거는 이비인후과 이런 데서 아마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양안이 아니라 단안으로 진짜 이렇게 보면서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90 년대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현미경으로 이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말이 나올 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말도 있었냐면 암 수술을 하면 환자분 죽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암 수술이 잘 끝난 다음에 항암 치료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안 받았으면 몇 년 잘 사실 것을 항암 치료 받다가 돌아가신다. 오히려 항암 치료 때문에 환자분 돌아가신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항암 치료 잘하고 완치된 분들 꽤 있잖아요. 왜냐면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뭐 대장암, 폐암 이런 거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받고 항암 치료 받아서 정상적인 방송 활동, 연예계 활동 잘하시는 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암 수술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거의 쏙 들어갔을 겁니다. "항암 치료하지 마라." 뭐 표적, 중임자 치료부터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지금은 척추 수술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철심 넣는 수술도 많았고요. 이런 결과로 정말 이런 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꺾이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런 수술들이 많았을 때 "허리에 칼 대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수술할 때 환자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의 척추 수술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허리에 무조건 칼 대지 마라." 이 얘기는 정말 틀린 얘기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허리에 칼 대지 마라." 하고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한 번 수술하면 "허리가 평생 망가진다." 인제 이런 얘기 또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물론 뭐 옛날에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한번 수술 잘못해서 이런 수술을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또 계속적으로 수술한다. 그거는 정말 틀린 얘기 같아요. 요즘은 허리 관리, 골다공증 관리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셔서요. 사실 꼬부랑 할머니를 보기가 어려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가면 진짜 꼬부랑 할머님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꼬부랑 할머니는 그 지방에서도 보기가 힘들고요. 아주 손꼽을 정도예요. 그리고 특히 도심에서 사시는 여러 노인 어르신분들은 허리 약간 구부정해질 수는 있지만 연세가 거의 다 꼿꼿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허리나 관절에 문제 없이 사시다가 평균 수명이 인제 90 세로 늘어나면서 80 대, 70대 후반에 인제 처음으로 허리에 대한 문제를 겪으시고 처음으로 인제 척추나 관절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인제 60 대나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도 건강하게 사시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수술을 하는 일들이 생겨요. 60 대에 수술하시고 잘 사셨다가 80 대나 70대 후반에 한 10 년, 20년 잘 쓰시고 한 번 정도 추가 수술을 또 수술했던 부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수술 안 한 다른 부위가 또 망가지거나 노화가 돼서 협착증 같은 게 왔을 때 수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속 수술하는 건 아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이제는 저희 우리나라 90 대거든요. 90 세. 특히 여성분은 90 세가 인제 아마 넘었을 겁니다. "수술하면 더 아프다. 회복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한번 인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제가 처음 척추 수술을 배우던 벌써 인제 한 30년 돼 가죠. 27년 전에는 모든 수술이 이렇게 다 크게 절개하고 근육 손상도 크게 하고 수술하는 수술들이 주로 행해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당일날 정말 자지러지듯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수술 첫날 마약성 진통제를 정말 많이 썼었고요. 또 이렇게 많이 째니까 출혈도 많아서 보통 수술 동의서 받을 때 수혈 동의서를 보통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오래 걸리고 수술한 첫 주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아프다. 뭐 피도 2 개, 3개 맞고 이러면 수술 괜히 했다."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오래 지나면 좋아지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최소 절개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하면은 굉장히 인제 이렇게 작게 절개하고 수술을 해서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내시경 수술로 해서 피부 절개를 아주 작게 하기 때문에 수술 당일만 좀 욱신하지 수술하고 좋아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다음에 회복도 오래 안 걸려요. 오전에 수술하신 분들 오후부터 식사랑 물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당일날 저녁부터 화장실 다니시게 하고요. 다음 날부터 보행하십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수술하면 일 주일간 보행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었어요. 그다음에 척추 수술 중에 또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또 어떤 내용이냐면 "척추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불충분한 수술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이거는 지금 내시경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척추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연세 있으신 선생님 중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 말이 꼭 틀린 얘기는 아니라 적어도 10년 전에는 불충분할 수 있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척추 내시경 수술은 불충분한 수술이 절대 아니라 "확실하고 충분한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옆에 이게 뭐냐면 추간공 아마 인제 추간공 협착이나 추간공 디스크가 있을 때 이렇게 추간공을 넓혀 주고 신경을 이렇게 감압해 주고 여기 있는 이제 디스크를 제거를 한 거거든요. 보면은 정말 시원하게 눌려 있는 신경을 넓혀 줍니다. 협착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협소하게 돼서 뭔가 좁아져서 신경을 눌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단 신경 통로를 확실하게 넓혀 주고 주변에 있는 유착이나 디스크,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를 해 주는 건데 정말 이렇게 눌려 있던 신경이 확 펴질 정도로 확실하게 수술한다. 이제는 불충분한 수술이 아니다. 이거는 한 7년 전부터 틀린 얘기로 판명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넓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쪼끔 그 해상도를 낮췄는데 좀 징그러울 수 있어서
이거는 인제 중심성 협착증 또는 외측 합병 협착증 이럴 때 가운데 쪽 신경 통로를 넓혀 준 건데 정말 째고 수술한 거 이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이 넓혀 줍니다. 그래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쪽을 확실하게 넓혀 주고 나온다.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까지 수술하고 이렇게 넓혀졌을 때 우리가 수술을 종료한다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확실히 넓혀 준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수술은 애매하고 불충분한 수술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척추 내시경 수술이 처음 우리가 인제 시도됐을 때는 디스크가 주 치료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디스크 수술만 하는 거지 뭐 협착증은 안 돼요." 이랬어요. 지금 중에서도 "아이고 뭐 현미경 보고 확실히 해야지. 째서 확실히 해야지 내시경으로 깔짝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정말 선입견이고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은 디스크 수술뿐만 아니라 협착증, 불안정성 이런 거를 모두 수술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는데 이거는 신경 통로를 이렇게 확실하게 넓혀 놓은 거거든요. 이게 인제 듀라라고 신경막인데 이 안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넓혀 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척추 내시경 수술로 요즘은 유압까지 가능해요. 유압은 언제 하냐면 뭐 척추 전방 전이증, 불안정성이 있거나 아니면 협착증인데 너무너무 심한 경우. 협착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간공 협착과 중심석 협착이 같이 동반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다 유압을 인제 했어야 됐고 옛날에는 많이 째고 수술을 했거든요. 진짜 한 뼘 째고 수술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주 피부 절개를 작게 해서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와 저만큼 째고 이게 수술이 이렇게 되나요?" 네. 됩니다. 저만 유독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 뭐 부산 이런 지역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내시경으로 유압까지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뼈 어긋난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이렇게 예쁘게 딱 맞춰 주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많이 안 째거든요. 옛날엔 뒤에 쭉 째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 환자분들이 많지만 마취가 무섭잖아요, 전신 마취가. 못 깨어날까 봐. 근데 지금은 전신 마취 없이 가능해요. 국소 마취는 힘들고요. 국소 마취와 전신 마취 사이에 척추 마취라는 게 있거든요. 척추 마취는 적어도 못 깨어나진 않거든요. 척추 마취만으로 가능하고요. 수술 중에 좀 무서우시면은 저희가 수면을 같이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내시경으로 뭐 깔짝댄다는 등 내시경으로 애매하게 한다는 등 이 얘기는 정말 틀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척추 내시경 수술 경험 많으신 분들은 정말 수술의 어떤 퍼포먼스 레벨, 수술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말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의 어떤 평균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내시경으로 "목 수술 못 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경추 수술, 목 디스크 경추 협착증 수술 못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목 수술도 가능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3-4 번에 여기 좁아져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내시경으로 확 넓힌 거예요. 뒤에서 황색 인대가 누르고 있어서 황색 인대를 제거해서 멀쩡한 인대를 제거한 게 아니라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적인 인대를 제거해서 신경 통로를 확 넓혀 줬던 예입니다. 이 환자분은 목 쪽에서 경수신경이 눌리니까 보행장애도 생기고 양쪽 팔저림, 팔방사통이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이런 목 수술을 할 때 이게 실제 내시경 수술을 하는 실제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뒤에 상처가 1 센티 미만의 상처가 2 개가 아주 작게 있어요. 그래서 흉터적인 어떤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인데 어쩔 수 없이 목 수술해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 앞쪽으로 여기서 수술했거든요. 여기 목주름 따라. 그러면 여기 앞에 이 흉터 있으면은 사람들도 계속 무슨 흉터냐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위축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내시경으로 하면 목 뒤쪽에 이렇게 작은 흉터, 이것도 수술 직후라서 그렇지 한 3-4 개월만 지나면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흉터가 옅어집니다. 예. 아주 자세히 봐야지만 보이고요. 뭐 여성분들 머리 기르면 당연히 안 보이고 컬러 있는 이런 셔츠 같은 거 입으면 아예 안 보이겠죠.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척추 내시경으로 어떻게든 이 척추 질환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많이 째서 수술하면 저희도 수술이 쉽고 더 편합니다. 예. 그다음에 옛날에 또 척추 내시경 수술은 흉추 수술도 못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가능해요. 옛날에 그 인제 저희 병원에서 이게 이제 "내시경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이제 대학병원을 가셨는데 거기 선생님은 "내시경이 좀 위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만하거든요. 흉추부 협착증은 너무 심하면은 지금도 내시경으로 하기가 좀 위험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인제 내시경으로 시도하다가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좀 째고 수술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미리 꼭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하는데 1 차적으로는 이제 내시경으로 항상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경이 꽉 눌려 있거든요. 요게 신경인데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척수신경 쪽은 계란 후라이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 노른자가 신경이고 흰자가 여유 공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간 계란 후라이 비스무리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흰자 부위가 안 보이죠, 주변으로. 이게 인제 두꺼워진 황색인대 골화증이 생겨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인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서 우리가 골화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도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더니 신경 통로가 확 넓어져서 예쁘게 구운 계란 후라이처럼 이제 신경이 쫙 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은 내시경으로 가능해요. 근데 너무 심하거나 또 너무 여러 부위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핀으로 고정을 해 줘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아까 인제 MRI에서는 이제 까맣게 보이지만 CT에서는 골화증, 뼈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뼈가 자라서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신경 통로가 요만큼 남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떼는지 한번 제가 보여 드리려고 무섭다는 분이 있어서 작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딱딱해진 뼈랑 인대고요. 여기 안쪽으로 신경이 지나거든요. 요걸 톡 부러뜨려요. 톡 부러뜨려서 신경을 안 누르고 바깥쪽으로 이제 당기는데 견인한다 그러거든요. 여기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그거를 잡아 주고 요런 혈관에서 출혈도 있는데 이건 뭐 굉장히 작은 혈관이라서 찢어 주면 되고 그걸 안전하게 신경을 만지지 않으면서 부러뜨린 다음에 저쪽으로 보면은 유착이 있거든요. 유착 있는 데를 잘 풀어 줘야 돼요. 무조건 잡아떼면은 신경이 다치거나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황색인대랑 골화된 황색인대를 이렇게 쏙 제거해 줍니다. 신경 하나도 안 건드렸죠. 네. 아까 보시면은 뼈 자란 게 엄청 신경 누르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거 척추에 칼 대면 안 된다고 해서 수술 안 하고 마비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까? 이 환자분도 마비가 슬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 겁니다. 이 내시경으로 조금 째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척추 내시경 수술이 모든 경우에 안전한가? 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충분한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내시경 수술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척추 수술의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척추 수술을 많이 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현미경 수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 경험이 많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 수술 방법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초심자인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고
경험이 많으면 안전하다. 그다음에 너무너무 위험한 경우는 내시경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안 된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인제 궁금해하시는 점이 뭐가 있냐면 척추 수술 후에 반복되는 수술. 수술했는데 또 한다. 인제 그게 그중에 하나가 철심 박으면 유압수를 하면은 핀 넣는 수술을 하면은 수술한 데는 잘 낫더라도 위아래가 나빠진다. 인제 그거를 인제 인접 부위 변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인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핀으로 넣어서 고정해 주고 뼈가 어긋난 거를 교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교정해 주지 않고 그냥 넓히기만 하거나 간단하게 뭘 얽어맨 경우는 나중에 그 수술 부위를 또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 부위 변성으로 또 수술하는 것도 문제지만 꼭 치료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수술하지 않고 제대로 고정해 주지 않고 제대로 유압하지 않았을 때 그 부위를 다시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인접 부위 변성은 흔히 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해야 될 해당 부위를 정확하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인접 부위 변성이 왜 생기냐? 위아래랑 나눠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얘가 해야 될 일을 위아래에서 150%씩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빨리 망가진다. 충분히 이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은 모든 환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온 환자 모두에서 재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꼭 이 영향이 아니라 고정술의 영향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노화 때문에 그냥 생긴다는 자연 경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접 부위 변성은 어느 경우에 많이 오냐면 수술해 놨는데 농사일이나 뭐 하우스일, 뭐 밭일 이런 것 때문에 수술 받으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막 허리를 숙여서 너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장비 기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경우는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어 노년에 수술하시고 크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잘 안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신다든지 굉장히 좀 이렇게 풍채가 있으신 분. 해외로 치면은 굉장히 인제 이렇게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좀 뚱뚱하신 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뚱뚱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제 해외에 이렇게 약간 비만한 그런 분들은 허리 수술을 하고 나면 특히 유압수를 하면 위아래가 나빠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나라에 일반적인 뭐 체형 좀 나오고 그 정도는 사실 그렇게 뚱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접 부위 그러니까 유압수를 한 위아래가 나빠지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인접 부위 변성이 잘 오냐? 아까 말씀드렸죠. 헤비 스모커 담배를 너무너무 많이 피는 분들. 두 번째는 너무 이제 풍채가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뚱뚱한 정도를 넘어서는 고비만인 경우. 세 번째는 수술해 놨는데 농사일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 직업적으로 좀 허리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는 일을 하시는 분은 올 수 있다. 하지만 뭐 70대 정도 뭐 이렇게 수술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위아래 잘 안 옵니다. 네. 그다음에 위아래 오더라도 또 핀 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넓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척추 수술은 항상 최후에 해야 하는가? 이게 틀린 말도 되고 맞는 말도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항상 최후에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게 가장 맞거든요. 하지만 조기에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자가 항상 최후에 선택하면 안 된다.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뭐냐면은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소대변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증 협착증, 중증 디스크 탈출증 이런 것들로 신경이 너무 조이면은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통증뿐만 아니라 감각 저하와 힘 빠짐, 그다음에 소대변 관략근을 조절하는 이런 신경까지 문제가 생기면
성기능 장애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전에 오셨으면 그냥 바로 저녁에 수술합니다. 만약에 오늘 오전에 이런 마미총 증후군 환자가 왔다? 그럼 오늘 비욘디 촬영 취소하고 아마 지금쯤 수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같은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마비 증상, 막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발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목 같은 경우는 쥐는 힘이 떨어진다든지, 등 같은 경우는 보행장애, 양쪽 다리에 힘이 좀 떨어지면서 보행장애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때는 최후에 한다고 너무 기다리게 되면 수술 후에 회복이 더디거나 마비 증상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추나 흉추 같은 경우는 간단한 디스크나 협착증도 마비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경과를 좀 보다가 안 뭔가 이상하다, 안 되겠다 싶으면은 바로 조기에 수술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 드린 설명을 좀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대학병원 가셔서라도 바로 수술 상담하시라고 제가 꼭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통증인 경우에는. 하지만 조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은 수술 못 하는 거. 고령 어르신,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 인제 시대잖아요. 그쵸? 노령화가 인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번 주에도 77세, 83세 막 이런 분들을 수술을, 어르신 환자분들을 많이 수술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건강만 좀 버텨 주신다면 90대 80 대에도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 마취 안 하고 척추 마취 또는 이런 경우에 국소 마취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내시경으로 해서 수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선책은 뭐냐면, 이 환자분은 아무래도 핀이 들어가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환자분은 적어도 한 3 군데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젊은 환자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80대 90대 환자는 이렇게 원칙적인 수술을 하다가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수술 시간도 짧게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차선책은 어떤 경우가 있냐. 3 군데 다 하지 말고 가장 안 좋은데 한 군데만 먼저 해서 보는 경우도 차선책이고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유압을 꼭 해야 될 것 같지만 도저히 유압할 만한 그런 컨디션이 아니시다, 어르신분. 그러면 좀 결과가 쪼끔 모자르거나 아쉬울 수 있지만 감안만 해서 넓혀 볼 수도 있다. 이런 차선책의 수술을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에 선입견하고 오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칼 대지 마라."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럴 만한 말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다. 근데 그거는 1980 년대 90 년대 얘기다. 지금은 훨씬 과거에 비해서 안전하고 정교하고 수술 기구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내시경도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무조건 칼 대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정말 틀린 얘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암 수술하면 죽는다. 암 수술해 놓고 항암 치료하면 죽는다. 오히려 일찍 돌아가신다. 이런 잘못된 말이 있었다. 지금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시점, 너무 빨리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정확한 수술 방법을 결정해서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노년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오해, 이거는 일반 환자분뿐만 아니라 저희 의사들 중에서도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목부터 허리까지 다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도 수술 가능하다. 최근에는 80 몇 세 환자분이 경추 협착증인데 일본 여행 가셨다가 넘어지시면서 다쳤는데 사지마비가 생긴 거예요. 아예 완전 사지마비는 아니고 겨우 부축해야 걸을 수 있는 정도.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어 검사 이 뇌경색 진단하고 막 이제 그러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게 목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 MRI를 찍었더니 경추부 협착증과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었고, 신경 쪽에 손상이 보여서 빨리 넓혀 주는 수술만 내시경으로 간단히 했고요.
물론 지금 지팡이는 좀 쓰셔야 하는데 지팡이 짚고 혼자서 아주 보행 잘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고령도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환자분 고령이고 내과 문제 많다고 그냥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목이랑 등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허리만큼은 요추, 전신 마취하지 않고 척추 마취나 국소 마취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양방향이 중요하냐 단방향이 더 좋으냐 양방향이 더 좋으냐 이거는 내시경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시경을 쓰는 척추외과 의사, 척추신경외과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가 더 중요하다. 내시경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뭐라죠? 찌라시 또는 뭐 이렇게 풍문 이런 데 너무 물론 그런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오긴 해요.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거에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희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도 좀 잘 들어주세요. 이게 저희는 수술실에서 방사선 또 치료실에서 방사선을 노출될 환경에 많거든요. 저희 특히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은요. 그러면은 방사선 많이 쬐면 암 발생도 높아지지만은 뭐가 나쁘겠습니까? 이 머리 탈모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인제 나이가 50 대니까. 근데 아마 이게 제가 비욘디 방송에 꾸준하게 나왔어요. 이게 몇 년 전 근데 아마 2-3년 전에 제가 여기 나왔던 방송을 보면은 머리숱이 확 줄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저도 옛날 방송을 한번 보면은 머리숱이 확 줄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출연하는 인제 그 이세원 피부과 원장님이 제 친구인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약을 좀 먹기 시작을 했어요. 조기에 먹었죠. 그랬더니 지금 머리숱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네. 아마 제가 2-3년 전에 나온 비욘디 출연한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머리숱이 확 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탈모 치료에 대해서 약 먹으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선입견도 많고 자꾸 무슨 이런 민간요법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치료를 받았더니 머리숱도 많이 늘어나고 되게 저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요법도 중요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떤 의료진, 의사의 정확한 처방과 진단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질문 주신 분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HXX 님께서 디컴, 디섹토미, 라미넥토미, 퓨전 이게 궁금하다. 플리프는 뭐고 PSF는 뭐냐? 디컴은요. 디컴프레션인데 좁아져 있는 신경을 디컴프레션 해 준다. 감압을 해 준다 그래서 주로는 뒤쪽에 두꺼워져 있는 뼈, 후궁절제술과 두꺼워져 있는 인대를 제거해 주는 비후되어 있는 황색 인대를 제거해 주는 수술을 하는 거를 우리가 디컴프레션 감압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섹토미 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미는 이제 제거술할 때 쓰는 거예요. 아펜덱토미, 콜레시스텍토미, 라미넥토미. 그래서 디섹토미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이다. 라미넥토미는 라미나 후궁을 제거해 주는 건데 그런 수술이 바로 디컴프레션 감압술에 포함되는 거고요. 퓨전은 뭐냐면 뼈가 어긋났다든지 재수술이라든지 협착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핀 넣는 수술을 우리가 유합술, 융합술 이렇게 부르는 걸 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플리프라는 거는 뭐 알리프, 플리프, 틀리프 여러 가지인데 그 수술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PSF는 뭐냐면 옛날에는 많이 째고 벌려서 나사못을 넣었는데요. 지금은 퍼큐테니어스 스크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뒤에서 조금만 째서 핀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PSF를 하는데 융합 수술을 할 때는 유합술 또는 고정술, 융합술을 할 때는 반드시 후방 추경 나사못 고정술이 필수적으로 하는 것을 요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장애인 등록은요. 좀 뭐 국가에 등록하는 장애인은
두 부위 유압술을 했을 때부터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은 장애인 등 장애 진단을 해서 저희가 써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장애인 판정 대상자입니다."라고 진단서를 기입하게 돼 있고요. 그 진단서랑 그 엑스레이 뭐 MRI 자료를 복사해서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이런 이제 국가기관에 그걸 제출하시면은 국가에서 심사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세게 써 달라." 하셔도 쓸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핀이 4 개가 인제 한 부위 유압인데 4 개는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 6 개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장애 진단서 써 달라고 하면 다 써 드려요. 장애 진단 대상자라고 써 드리는 겁니다. 판정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미인 님께서 급성 폐혈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게 급성 폐혈증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균이 감염됐는데 보통 균이 감염됐다 하더라도 약을 안 써도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방광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어 가볍게 인제 항생제 치료를 하면은 잘 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균 감염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이게 인제 쇼크까지 이르는 인제 이런 막 혈압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급성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급성 폐혈증으로 이 발전하게 되면 사망의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기 폐염, 뭐 조기 신우신염, 조기 방광염 이런 경우는 이런 세균성 감염이 있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그 세균이 광범위하게 온몸으로 펴지면서 생기는 게 폐혈증이고 폐혈증이 생기면 돌아가실 수 있다. 세균 감염의 굉장히 위험한 형태를 폐혈증이라고 하고 2주 입원은 반드시 하셨어야 될 게 폐혈증이면은 항생제 치료를 강력하게 2 주간 이 혈관 주사로 놔야 되거든요,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2 주를 입원하신 것 같아요. 2 주면은 짧게 잘 퇴원하신 거예요. 네. 다행히 잘 치료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인제 질문인데 압록강 칠백리 순자님께서 어 아내분께서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척추 감염을 걱정하고 있다. 이것이 흔히 있지 않아요. 특히 감염이 올 수 있는 인제 수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형 수술이라고 허리가 너무 지나치게 꺾이거나 휘어 있을 때 이거를 똑바로 펴 주고 세워 주는 수술은 뒤에 피부 절개가 굉장히 커지고 수술 시간도 8 시간, 9 시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술인 경우는 척추 감염의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염증 생기는 거예요, 세균 들어가서. 하지만 한 부위나 두 부위 정도 수술은 째고 수술하는 경우에도 거의 1% 한 100명 중에 한 명 올까 말까고요. 특히 내시경 수술 예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의 0%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새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은 워낙에 이 피부 절개도 작은 뿐더러 수술 중에 계속 생리식염수로 수술 부위를 씻어내 가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담 해리슨 병원에서 수술을 한 지 벌써 3 년째잖아요. 어 한 번도 척추 감염 생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을 한 자 중에. 이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도 뭐 질문을 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수술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척추 수술 자체가 많이 발전했다.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불과 5년 전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늘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척추 수술에 대해서 선입견 갖지 마시고 또 주변에 "누가 어떻다더라." 뭐 "과장님이 그렇다더라." "옆집 누가 어떻다더라." 뭐 "삼촌이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에 너무 솔깃해하지 마시고 의료진이 권유하는 내용도 한 번쯤 정도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판단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른 뭐 대학병원을 가 보셔도 되고 다른 척추병원에 한두 군데 정도 더 가 봐서 뭐 10 군데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고요. 한 두세 군데 정도 가서 제2, 제3의 의견 정도를 듣는 거는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수술을 너무 네거티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은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 주시고 비욘디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척추 관련 정보로 비욘디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